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아니라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지요. 반도체 전반에 대한 분석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숫자들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까요? 우선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비 10% 상승하면서 79조 1천억 원대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대를 내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확정 실적에서는 사업 부문별로 실적이 발표됐죠. 이번에 실적을 견인한 건 DX, 즉 모바일 사업 부문의 갤럭시 S25 덕분이었는데요. 우선 반도체 쪽부터 살펴보시죠. 이 반도체 쪽은 전년비 40%나 감소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1조 1천억 원 가량 벌어들였는데요.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부문별로 얼마나 실적을 기여했느냐를 이렇게 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물론 메모리도 전년비 매출이 17% 감소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잘 나와서 DS 분야를 선방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HBM은 수출 통제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했지만 기존 레거시 반도체 쪽, D램과 낸드 쪽에서는 가격 저점 인식에 더해졌고 또 관세 리스크에 따라서 고객사가 물량을 미리 비축해두면서 기존 예상보다 메모리 반도체 더 많이 팔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DS 분야를 선방으로 이끌었고요. 다른 분야 시스템 LSI는 실적 소폭 개선, 그리고 파운드리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DX 분야, 즉 스마트폰과 가전을 판매하는 완제품 분야 살펴보시죠. DX 부문의 주인공은 역시나 갤럭시 S25였는데요. 특히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는 전자제품 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자원 효율화에도 성공을 하면서 두 자릿수대의 수익성을 확보했다는 말까지 전해줬습니다. 갤럭시 S25의 호조 그리고 레거시에서의 수요 확대, 이 두 가지가 이번 실적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컨퍼런스 콜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내용이 바로 HBM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우선 HBM의 판매량 저점 삼성전자는 1분기로 예상을 했고요. 현재 HBM3E를 고객사에 샘플 공급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판매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분기마다 HBM 판매량은 계단식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HBM3E의 다음 단계 HBM4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하반기부터 양산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커스텀 HBM4는 26년부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말해줬습니다. HBM 외의 다른 주요한 내용들도 잠깐 살펴보자면요. 우선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 출시 검토하고 있다 말했고요.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2분기에 2나노 1세대 공정 양산 준비 중이다 말했습니다. 또 주식과 관련해서는 임원 성과급에서 주식 보상 비중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2차 자사주로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중에서 2조 5천억가량은 소각할 계획이다 라고까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내용들 가볍게 살펴봤고요. 뒤이어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삼성전자 1분기 확정 실적 보셨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그 반도체 실적은 좀 부진한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죠. 네, 갤럭시 부분에서 이번에 판매가 호조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수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 1.2% 증가했잖아요. 네. 근데 갤럭시 25 부분, 즉 이 모바일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를 어디서 까먹었길래 이렇게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이 물론 전년 동기 대비는 증가했지만 네. 즉 실질적인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기대하는 것은 갤럭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가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잘했으면 잘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네. 반도체 부분에서 얼마나 성장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가이던스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보면은 갤럭시를 얼마나 더 팔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반도체와 관련돼 있잖아요. 네.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삼성전자가 언제쯤 반도체 부분에서 글로벌에서 정말 SK 하이닉스를 이기고
또는 SK나 하이닉스 어깨를 겨누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이번에도 갤럭시 25가 없었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악으로 실적은 최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갤럭시 25가 살린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가 좀 호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의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K반도체의 저격수다, 저승사자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지난해 SK하이닉스를 혹평을 했고 목표 주가도 반토막까지 냈는데 이번에는 미국발 관세를 빙산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네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저는 네.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모건 스탠리가 전제로 올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선 D램 가격이 지금 고점을 찍었고 2026년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가져갈 것이다. 근데 물론 큰 폭으로 하락세를 가져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D램 가격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겐 주요한 매출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HBM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HBM3E를 엔비디아에게 납품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낙관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이번에도 가이던스는 저는 일론 머스크 정도의 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HBM3E를 양산해서 매출을 늘려나가겠다. 아직 엔비디아가 아직 HBM3E를 네.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공식 확인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3E를 누가 삽니까? 하웨이가 사나요? 아니면 어디가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도 없다라는 거고, 4를 갖다가 곧 양산할 것이다. 아직 이것이 엔비디아에 의해서 4가 납품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3E도 심지어는 엔비디아에게 납품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2025년에 엔비디아에게 납품할 물량을 다 확정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걸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 2025년에 매출은 결정 났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HBM3E를 생산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아직 공급 과잉이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는 계획들이 조금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요의 감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둔화되는 원인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네. 예를 들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든지 데이터 센터에 네.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단히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GPU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이나 마이크론이 만드는 HBM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조그만 전선줄이나 버튼 이런 부품이 다 중국산이거든요. 그럼 이 중국산 관세라든지 중국에서의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데이터 센터의 건설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HBM의 수요를 둔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AI 경제가 축소되고 있고 AI 경제가 완화되고 있어서 AI에게 경제의 거품이 꺼져가지고 수요가 축소된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 관세와 관련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된 이 건설 속도의 둔화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HBM 시장, SK하이닉스의 핵심적인 어떠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시장의 둔화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는 조금 저는 과장되어 있다. 네. 왜? 가장 전제 조건은 삼성전자 HBM3E 엔비디아 납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아니라는 근거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선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건 너무 지나친 낙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게 확정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좀 잘못됐다. 모건 스탠리의 뷰는 좀 너무 과도한 혹평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HBM 시장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미국발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격은 어디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에서의 철저의 타격은 관세 정쟁보다 더 먼저 나온 것은 H20의 수출 금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20의 대중국 수출 금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HBM을 떠나서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중국에서 전체 매출 중에서 20%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H20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H20에도 SK하이닉스의 HBM3E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성능이 아니라 성능을 낮췄다고 해서 여기에 HBM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HBM과 GPU를 연결하는 흔히 말하는 LV 링크라든지 이러한 전선 속도를
붙여가지고 성능을 완화시킨 거거든요. 네. 사실은 동일한 GPU와 동일한 HBM이 들어가는데 성능을 완화시킨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가는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마저도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는 것, 엔비디아에게 1분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2, 3, 4분기에 이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이것은 동일하게 SK 하이닉스에도 엔비디아의 매출이 20%가 준다라는 것은 SK 하이닉스에서도 매출이 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공급을 수요를 성장시켜주지 않는다라면 엔비디아에게는 대단히 안 좋고 삼성, SK 하이닉스에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의 영향이죠. 사실은 이 수출 네. 금지는 HBM의 관세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엔비디아의 H100에 관세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 정제 여파에 의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H100이라든지 블랙엘 칩의 분명한 매출에 대한 제한은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중 관세 전쟁에 따른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 둔화도 잘 눈여겨 보셔야겠고요. 바로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가 이제 새 AI 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라고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화웨이의 이제 차세대 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하웨이가 만들고 있는 어센드 시리즈가 있고 910 시리즈가 있고 910C가 지금 이미 양산이 되고 있죠. 910C 같은 경우 판매가 되고 있는데 성능이 H20 정도의 수준이에요. H20 수준의 성능이기 때문에 사실 H100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하나로 가능한 용량들을 중국은 쫓아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2개 내지 3개를 져야만 하는, 상당히 지금 이 중국에서의 AI 산업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는데요. 정말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말대로 지금 910D가 나온 겁니다. 910D는 H100을 능가하거나 H100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국이 여기에서 AI 경제 부분에서 동일한 미국과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여기에서 수율이 얼마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중국 정부는 죄송한 얘기지만 수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HBM3E를 못 만든 게 아니라 수율이 안 좋은 거잖아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작동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율이 안 좋은 네네.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수율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이 분명하게 하웨이가 910D가 나왔을 때 그래도 나오긴 나왔어도 억지로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저평가할 수는 있지만 시장은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0D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5월 달부터 양산은 아닙니다. 램프업이라는 양산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시제품이 나와서 네. 즉 일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텐센트라든지 바이트댄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사갖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겠죠. 이 테스트가 진행된다라는 것이고 양산은 내년부터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까지 제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H100에 준하는 어센드 910D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미국의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제재가 잘못된 제재였고 효과를 못 봤다. 즉 ASML을 훨씬 더 강력하게 저는 이러한 생산하는 이 도구 자체를 갖다가 제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하웨이가 910D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전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반도체가 해외로 수출되는 일까지는 없겠지만 네. 엔비디아의 수출길은 제재에 의해서든 아니든 완전히 중국으로의 수출길은 막혔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웨이의 AI 칩이 충격적인 사건이다. 화웨이의 이 칩이 시장 기대 이상이라면 중국 기업들이 당연히 화웨이 칩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이제 중국 사업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즉 수출 규제에 의해서도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 의해서 어려워지고 네. 이제는 하웨이 스스로가 중국 스스로가 굳이 엔비디아 칩을 필요로 없게 하는 부분이 될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루머긴 하지만 많은 언론에 쓰이는 것이 딥시크가 R2를 네. 5월달에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1을 정말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는데 R2로도 충분히 R2 그러니까 딥시크의 제2차 물결이 지금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적으로 하웨이 칩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5월달에 중국이 보여줄 딥시크의 R2 버전에 의한 딥시크의 두 번째 어떠한 물결이라든지 하웨이의 5월달 공개될 910D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엔비디아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와 관련된 즉 중국에서 빠지는 매출을 어떤 식으로 메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I 경제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천에서 우리가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인천에서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난기류를 만날 수는 있지만 도착 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난기류 없는 여행은 여러분들 기대하기 어렵죠. 그건 뭐냐면 AI 경제는 이제는 거품이라고, 즉 메타버스처럼 사라질 그 무엇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돈이 지금 여기에 투자되고 있고요. 네. 분명한 성과를 느끼고 있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GPT를 쓰고 계시고 이미 네. GPT를 쓰면서 만족해하고 계시고 점점 더 쓰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AI 경제가 우리 몸속에, 우리 생활 속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AI 경제가 저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GPU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AI가 GPU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단기간에 메꾸진 않겠지만 못하겠지만 네. 20%라는 건 여러분 결코 작은 수가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못 맞추겠지만 2026년, 2027년 정도 되면은 중국에 대한 그러한 이 빠진 부분들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AI 경제 성장이 저는 기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 흔들림은 있겠지만 가고자 하는 목표치는 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여러분도 사실 미국 시장 특히나 M7 빅테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집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업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S의 실적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부터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선은 중국제를 수입을 해가지고 뭘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MS 실적은 1분기 실적은 되는 양호할 거라고 저는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빅테크 전체를 여러분들 기대할 때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여기에는 관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4월 3일이기 때문에 즉 2분기에 그쵸, 시작된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의 빅테크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 2분기 실적도 특히 4월 달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선구매.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사재기 현상들을 뉴스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건 네. 뭐냐면 미리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분기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3분기하고 4분기, 즉 관세 정쟁이 3개월로 지금 되고 있는 이 협상 부분들이 끝날 때 어느 정도로 결과를 냈는가, 중국하고의 관세 협상이 어떤 결과를 내는가에 따라서 3분기, 4분기가 안 좋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1분기는 나쁘지 않다. MS만 보더라도 1분기는 원래 여러분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실적이지만 MS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전년도 대비 분명한 뚜렷한 성장세를, 매출 성장세를 보일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인 결과가 이번 1분기에도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실적 좋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메타는 뭐 실적 발표보다 하루 앞서서 오늘 새벽에 이제 라마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AI 전략에 대해서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번 라마 컨퍼런스 관전 포인트 뭘로 보셨습니까? 우선 지금까지 라마 같은 경우 올해 AI 관련돼서 6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하고 다른 것은 라마는 되게 메타는 되게 이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가 AI 투자하면 그 중에 반 이상은 다른 기업에게 이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자신들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줘서 대부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메타는 하나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드디어 그 이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돈을 벌겠다는 뜻을 이번에 메타 라마 컨퍼런스 명확히 했죠. 오픈 소스로 이것을 무료로 공개하지만 자 이건 지금까지는 오픈 소스였지만 흔히 말해서 여러분 API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정 서비스가 나올 때 뭐 저희 회사도 그러고 있는데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 AI를 API로 연결해서 즉 오픈 AI 챗GPT를 API로 연결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API로 연결해서 썼었는데 라마는 쓸 수가 없었거든요. 네. 이제 라마 API를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즉 라마로 이제는 돈 좀 벌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한 거고요. 즉 자체만을 위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즉 메타는 라마의 AI를 통해서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의 광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라마의 매출이 메타의 매출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메타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거든요. 여기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이 API로 돈도 벌겠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발표였다고 저는 보고요. 네. 메타의 전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로 보고 또 돈 벌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 AI라는 것을 아직 한국에는 서비스를 오픈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오픈을 했죠. 이건 뭐냐면 챗GPT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이라든지 페이스북 쓰지 않더라도 메타 AI를 앱으로 다운받아서 또는 웹사이트에서 내가 GPT처럼 여러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 서비스로. 독립된 서비스로 메타 AI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이거는 월 $20도 있고 무료 서비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에서 오픈 AI와 함께 한번 내가 맞짱을 뜨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즉 이기적으로 우리만 사용하겠다는 거에서 이제 다른 시장, 이미 오픈 AI가 들어가고 있고 구글 제미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클로드가 들어가고 있는 이 시장에 우리도 출사표를 던졌다는 의미에서 메타가 본격적인 시장 확장에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고 아마 메타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시장에서 확장을 좀 들어간 메타,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아마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S와 다르게 아마존은 벌써부터 이 관세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 주가를 $260에서 $220까지 주가를 굉장히 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1분기보다는 앞으로의 이 관세 우려가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1위 사업자를 이커머스 1위 사업자는 여러분 아마존입니다. 네, 한국에서야 아마존은 AWS라고 해서 클라우드 사업자만 일하고 있지만 이 아마존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기업이죠. 네. 이커머스 기업인데 여러분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양의 약 40% 가까이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또 특히 아이들 장난감 그리고 물론 베트남에서 오는 것도 많습니다만 네. 의류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중국산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미국 언론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아마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의 880개를 조사했더니 그중에 80%가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 상승이 필연적인 거죠. 그럼 필연적이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사재기를 내서 1분기하고 2분기 초에는 실적이 좋겠지만 당장 6월 달 말에 보통 뭐가 있냐면 프라임데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은 프라임데이를 여러분 2번 합니다. 프라임데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세일해서 물건을 많이 팔면서 매출 상승을 크게 꾀하는 건데요. 이 겨울에 있는 프라임데이야 당연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6월 달에 있는 프라임데이에 예를 들면 스토브 보드라고 해서 자전거하고 뭐 이런 걸 판매하는 업체가 우리는 이번에 안 하겠다.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가격 할인을 더 하냐. 지금 관세에 들어와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출혈을 더해서 네. 가격을 올리지 않고 가격을 인하시켜가지고 프라임데이를 한다, 할인 행사한다, 이건 절대 못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 즉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애널리스트들도 아마존의 2분기 후반기와 3분기, 4분기에는 분명하게 매출 하락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 미국에서 대중국 관세 부분을 축소시키지 않는다면은 아마존의 매출 하락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아마존의 주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존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건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월마트라든지 이러한 미국의 소매업자 대표들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직격적으로 소매 물가의 증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그렇죠. 이어질 네. 수밖에 직접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1기 때도 스마트폰 즉 애플을 관세 예외 조치도 해줬지만 아마존과 월마트도 예외 조치를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과 월마트가 극적으로 예외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는 반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이커머스 사업자와 또는 이런 월마트 같은 대형 소매업 사업자에다가 중국 관세 부분을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주는가에 따라서 주가는 그러니까 급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예외 조항으로 안 만들어주면은 저는 하락 추세를 가게 될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이제 관세 여파 우려가 있는데요. 예외 조치는 일단은 받았지만 애플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애플의 주가가 내려갈 때 너무 좋았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되게 건실한 기업인데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애플을 보실 때는 애플의 매출도 보셔야 되지만 미국의 공무원 연금, 교사 연금, 소방관 연금, 뭐
사실은 ETF도 그렇지만 네. 미국의 모든 연금 생활자는 애플의 운명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내려간다는 건 여러분 미국의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정서가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내려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트럼프 행정부도 보세요.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이 뭐냐면 아이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발표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애플의 주가는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특히 퇴임하신 분들, 연금 생활자들의 네. 수익하고 매달 자기의 받고 있는 일종의 생활비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애플의 주가를 볼 때는 그래도 정치적인 여파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먼저 풀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애플의 1분기 실적은 좋을 겁니다. 1분기하고 2분기 실적. 왜냐하면 사재기 효과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관세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관세가 나올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사재기 효과는 3월 달에도 이미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겠지만 문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25가 매출 증가에 기여를 했는데 애플의 아이폰 18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애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언제쯤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인가. 작년에 발표했던 WWDC에서 발표했던 정말 똑똑해진 시리가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시리가 예를 들자면 저의 앱을 작동을 시켜주면서 지금 시리 사실 여러분들 시리 잘 사용 안 하시잖아요. 아이폰 쓰신 분 이렇게 멍청한 AI는 처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은 분명하게 똑똑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똑똑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은 애플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구매 수요를 축소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을 여러분 보실 때는 시리가 정말 똑똑해지는 순간. 그때 정말로 사람들이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길 텐데 시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좀 실망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영향은 의외로 예외 조항으로 애플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미국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애플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유저들이 적극적으로 시리를 사용하는 순간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각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